구독해주실 거죠? 아 몰라. 짜잔. 오늘은 시원하게 올백머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어색한가요? 아, 인사 먼저 드리고 요거 할까? 오늘은 선화공주 코스프레로 머리를 올백을 해보았는데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인사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할게요. 우리 사랑님, 바라님, 다리 떠는 중님, 대부님, 광대님, 하늘님, 스파님, 알파카님, 라스페치아님, 모두 코자자님, 판토미님, 이런 사람이야님, 짝대기님, 빼빼로, 형제님, 청운서지님, 밴드왓쩌님, 프라스터님, 별풍이 아깝다님, 자라매님, 까불님, 앙크먼 오리님, 한순마님, 사회별님, 권진호님, 순두부님, 탑도리님, 희비리님, 기동님, 실서님, 구세주라니님 반갑습니다. 인사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 보는 대로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나 저거를 안 했어. 모바일 알림 이벤트 이걸 해야 되는데 초콜릿을 질렀기 때문에. 자, 하나의 역사 스캔들. 오늘은 19금 야함주의, 서동요와 신라인들의 개방적인 고고 예, 뭐라고 하면 개방적인 생활 자, 일단은 인사드리고, 제가 이걸 녹화를 뜰 때 채팅창 없이 떴더라고요. 이게 채팅창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국정화 토론할 때 채팅창이 안 보이는 게 좀 살짝 안타까웠다는 거. 그래서 채팅창을 이렇게 띄우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요 정도면 글씨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더 잘 보이게 요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요거보다 지금 이렇게 덮어 씌운 게 더 잘 보이죠, 여러분? 어때요? 아렌트님이 서동설화의 보이지 않는 이야기라. 보이지 않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뭐지? 은밀한 비밀. 아렌트님 반갑습니다. 역사 잘하시는 분이죠? 달구지님도 반갑고요. 커쇼님 반갑습니다. 내 인생 가루님이 한나는 집캠은 별로고 파비 간담회 가서 찍은 사진은 젊어 보이고 셀카 보정을 해서 그렇죠. 캠이 좀 맛이 갔어요. 조만간 캠 새로 오면은 또 다시 설정을 하려고요. 양희애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19금도 9금 19금이란 단어도 안 되고 서동요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동설화로 제목을 했어요. 예. 굿박이님도 반갑고요. 상처받은 놈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서님 1-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예. 오, 시서님 2-2는 귀요미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뺄까? 옷이 한복 아닌 것 같아 보일까봐. 이거는 저거거든요. 이거 그 생활 한복. 근데 거의 원피스에 가까워요. 약간 원피스 같죠? 쭈루루. 속치마가 보여버려. 예. 원피스. 원래 이게 끈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끈을 안 했거든요. 그냥, 예. 편하게 입는 원피스 느낌으로. 개량 한복. 예, 생활 한복이죠. 꽃무늬 개량 한복. 되게 편해가지고 이거 협찬 받았는데 살까 생각 중에 너무 좋아. 컨셉에 맞춰서 파인 한복을 입으신 건가? 이게 뭐 파이기는 전혀 이 정도면 야하지도 않지. 이게 야하려면 더 내려가서 여기 내 점이 보여야 이 정도면 많이 파인 건데 요 정도는 뭐 이 정도 이거 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기 최소 조선시대 한 이마 하시네요. 이마가 넓어요. 근데 원래 이마가 요 정도가 정상이래요. 요렇게랑 나 좀 넓구나. 요만큼 이 세 개가 비율이 똑같으면 미인이라던데. 이마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까지, 코에서 턱까지. 근데 저는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아. 턱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 나 이마 넓어. 자, 네, 버건디 컬러의 꽃무늬입니다. 시상식 충격은 이제 좀 잊어. 예, 막 강퇴되는 사람들 뭐지? 조금 파인 한복이면 이게 야해 보여요? 다행이네. 오늘 야한 방송이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서동요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볼 건데요. 그 매니저분들이 오늘 활발하게 채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 30명 정도 뽑을까요? 30명 정도 뽑아서 저한테 메일 바로 주시면 퀵뷰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활발하게 채팅하시는 분에게 뽑아서 퀵뷰를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저번에 토론 참여하신 분도 퀵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아직도 못 드려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공지하고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하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게 야해서 문화재니까 야해도 문제 안 되겠지? 폴리스 뜨거나 그러지 않겠지? 사실 여러분 그리스 막 이런 사랑의 비너스 상 이런 것도 가슴도 야하고 되게 야하잖아요. 그리고 막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거 할 때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런 조각도 야하잖아요. 남자의 그 고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이따가 보여줄 사진 너무 너무 야해 하나님 영정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문화재는 문화재니까 문화재를 보는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라 시대 사람들의 그런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야해. 너무 신라 시대 사람들 음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재를 바라볼 때 기독교적인 사고나 너무 유교적인 사고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서동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서동요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오줌 싸는 소녀에서 야하다고. 오줌 싸는 소녀는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면 로리타고 여자가 어린 소년을 좋아하면 뭐지? 그것도 똑같이 로리타인가? 야한가? 자, 어쨌든 서동요의 스토리를 좀 먼저 보여드릴까 봐요. 자, 서동요의 스토리. 서동, 적국의 딸 선화공주를 얻다. 자, 서동요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죠? 어떠세요? 서동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서동요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만요. 예, 오늘은 서동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잘 보이시죠? 요걸로 볼게요. 잠깐만요. 이건 녹화용으로 이렇게 채팅창을 띄워놓고, 야, 이게 위아래 딱 크기를 맞추고 싶은데, 잠깐만요. 몰라, 그냥 해. 예. 예, 좀 서동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로 서동요가 그 서동설화에 나오는 노래고요. 서동설화를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바로 백제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꼬신 내용이죠. 근데 이제 선화공주와 이 서동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인물이 서동이 정말 무왕이었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사실 논란이 많은 미스테리하다 그런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보시기 전에 백제 계보를 좀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 일단 무왕은요 백제의 좀 막판의 왕입니다. 백제가 망하기 전의 왕이죠. 보시면 무령왕 아시죠?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무령왕. 그 밑에 성왕. 성왕은 배신을 당해요. 신라한테. 그 전에 이제 고구려가 남하에 오니까 밑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자꾸 눌리니까 둘이 손을 잡죠. 무슨 동맹? 신라, 백제,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라가 이제 앞으로 가서 두음법칙으로 나가 되죠. 나제 동맹. 나제 동맹으로 한강 유역을 잠시 찾아요. 근데 진흥왕이 배신을 뒤통수를 딱 성왕을 죽이죠. 성왕이 죽인 그 전투가 바로 관상선 전투, 관산성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백제와 신라는 완전히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원수가 되고 이제 성왕 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 위덕왕, 해왕 이렇게 있고 법왕. 그리고 이제 무왕 때 신라의 막판 부흥을 막 꿈꿨어요. 무왕이 외교도 잘했고 신라와의 전쟁도 꽤 이겼거든요. 그래서 무왕 때 좀 어떻게 부흥을 하느냐 했더니 의자왕의 그런 사치와 향락. 의자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몇 명의 궁녀? 의자왕과 무슨 궁녀? 삼천궁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의자왕과 삼천궁녀, 의자왕이 신라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삼천궁녀에 대한 그것도 말이 많아요. 정말 3,000명이 아닐 거다. 3,000명일 수가 없다. 그렇게 그때 백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궁녀 이름이 삼천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할 정도로 삼천은 좀 약간 오바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대충 무왕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인 줄 아시겠죠? 이 무왕이 이 서동이 무왕이라고 지금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서동이 과연 무왕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무왕보다는 오히려 동성왕이 더 가깝지 않냐. 왜냐면 성왕 때 그렇게 뒤통수 맞고 완전 왼수가 됐는데 무왕이 신라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거는 국가적인 분위기상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왕이 아니라 무령왕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하고 갈게요. 무령왕이다라는 설은 그 삼국사기에 무광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광왕. 삼국사기 그 삼국유사에는 고본에는 무광왕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아니다. 백제에는 무광왕이 없다. 무강왕. 근데 무광왕은 이 강이라는 한자가 산자가요. 이렇게도 쓰인데요. 그 한자가 이렇게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다. 강령하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령하십니까? 강과 령은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바꿔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광왕은 한자의 뜻을 생각할 때 무령왕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그냥 무왕이 아니라 무령왕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문을 봤을 때 무강왕을 령으로 바꿔서 무령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이게 역사 스페셜인가 거기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서동이 과연 무왕인가 아닌가에 대한 아직도 논문이 활발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학계에서 많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뭔가 엄청난 문화재가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서동요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서동은 어쨌든 무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말을 캐면서 어렸을 때 말을 캐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캐던 소년이었는데 이때 신라의 그 진평왕의 세 번째 딸, 원래 셋째 딸이 예뻐. 그쵸? 셋째 딸이 예쁘다고 막 그러죠. 최진사댁 셋째 딸. 근데 살짝 좀 뭐라 그럴까? 우생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유전적으로 첫째보다는 그 다음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셋째가 더 이쁘고 뭐 막내가 이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그건 부모 입장에서 막내가 더 귀엽고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진평왕의 첫 번째 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덕 여왕입니다. 신라계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진평왕의 첫 번째 딸이 여왕이 되는 선덕 여왕. 그 다음에 천명공주가 있었고 선화공주가 셋째입니다. 선화공주가 얼마나 이뻤냐면 역사서로 봤을 때 선화공주를 보고 미연무쌍이다 라고 했거든요. 미연무쌍이라는 것은 미모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곱다. 그래서 선화공주의 미모가 백제까지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이 서동이 선화공주를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 내 여자를 만들겠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머리를 잘 썼어요.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면서 야, 이 노래를 불러봐 이러면서 매우 야하고 음란한 노래를 알려줍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한 그 개그맨 분이 재밌게 표현한 부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건가? 구연동화 사마귀 유치원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재밌지? 야해. 그럼 그 야한 부분 우리 한번 제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서동요는 국어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일단 서동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요는요, 향가기 때문에 이 한문의 뜻을 해석하기보다는 음차라고 해서 이 한문의 음을 따서 쓰는 향찰 뭐 그런 걸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선화공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해석으로 하면은요. 뭐 선화공주준 탐일지가 량치고 서동방을 야이란을 포경거여 하는데요. 이게 또 한문이 탐일지의 이 지를 어떻게 의미하느냐 뭐 이것도 되게 야하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야이란에서 이 란을 알란으로 쓰느냐 토끼묘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먼저 일반적인 해석으로 해석해 볼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선화공주님은 뭐 이 부분은 해석이 다 똑같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그릇이 열어두고 뭐 그릇이로 이렇게 읽는데요. 남그릇이 열어두고 남몰래 정을 통하여 두고 맞둥서방을 밤에 안고 가다.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여 두고 정을 통하다, 눈 맞았다 뭐 이런 거죠. 서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 안고 잔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야? 선화공주가 주체가 돼서 오히려 맞동방을 데려간다는 선화공주를 되게 음탕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방적인 양주동 씨 해석이고요. 조금 더 야한 김한진 씨 해석으로 설명을 한다면 선화공주님은 남그짓이 얼어두고 얼어가요. 얼리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얼레리 꼴레리의 그건데 어르다라는 게 남녀 간의 정을 통하다. 한마디로 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 얼렀구나. 너네 둘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음란막이라. 얼레리 꼴레리 그거의 어원입니다. 어르다가 얼어두고 이미 짝 눈이 맞아서 이미 이제 남몰래 결혼하고 이미 짝을 맞춰놓고 둘이 일단 이미 갈 때까지 갔고 맞둥서방을 요건 똑같습니다. 맞둥서방을 서동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 이렇게 해석해요. 김한진 씨 해석이 좀 더 적나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란의 이 란을 알란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알을 품고 간다. 여자가 남자를 만났는데 알을 품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은 어떤 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알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수정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의 그 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야한 생각하지 마. 슬픈 생각해. 웃지 마. 그리고 씨앗 남자의 그런 정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맞아요. 혼전 임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씨 해석은 어찌됐든 어떻게 해석하든 어쨌든 음란해, 야해 이거를 막 소문을 내는데 이걸 노래를 막 후크송 느낌으로 선화공주님은 남그릇이 얼어두고 맞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대요. 막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야한 노래를 막 퍼뜨린 거죠. 유언비어 느낌으로. 요즘으로 치면은 뭐 현대판 악플러, 최고의 스토커 악플러, 그러니까 막 루머 있잖아요. 현대판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치 진짜 그건처럼 현실로 진짜 현실에서 있었던 일로 믿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래가 아마 좀 쫙쫙 맞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뭐 말을 받고 노래를 불러댕겼지만 노래가 재밌으니까 아마 불렀겠죠. 약간 후크송 느낌으로 불러볼까? 선화 공주님은 남그릇이 얼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후크송 느낌이어서 아이들이 입에 쫙쫙 붙으니까 소문이 백제 애들을 시켜서 그런 신라 주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해서 신라까지 그 노래가 유행해서 결국 진평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죠. 뭐야? 선화공주가 이런 음탕한 짓을 했단 말이야? 아버님 아니옵니다. 저는 서동방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앙큼한 것 당장 나가거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유배 보냅니다. 쫓겨나는데 그때 이제 서동방이 촥 나타나서 서동이 뭐 맞동이라고도 하는데 서동이 나타나서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또 황당하게도 선화공주가 바로 반해요. 어머나 반해버렸어. 반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서동이 어렸을 때부터 주로 말을 캐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단지가 막 실하고 뭐 잘생기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좀 남성미, 마초적인 남성미. 아이언님 고마워요. 산 다니고 막 땀 냄새 막 나고 막 그런 생활 근육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아주 그냥 눈이 딱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선화공주가 쫓겨났을 때 어머니한테 받은 금이 있었는데 이 금을 팔면 우리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하고 딱 금을 보여줬더니 서동이 뭐야 이거 내가 막 해는데 가면은 이거 막 쌓여 있어 돌처럼 뭐야 이거 비 좋은 거야? 그래서 그곳이 어딥니까? 가서 그럼 금을 많이 캐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시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라고 아마 서동님은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곳이 바로 서동이 말을 주로 많이 캤던 금마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금마저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어디냐면 지금의 익산이에요. 익산에 지금 가도 금이 많으려나? 실제로 익산에 마가 많거든요. 산에 마로 유명한 지역이 익산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금마저가 바로 익산인 것이고 나중에 서동과 선화공주가 거기에 미륵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동과 관련된 문화재가요, 바로 국남지와 바로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란 그 절터거든요. 미륵사는 뭐 되게 지금도 유명하죠. 미륵사를 지은 얘기까지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는 왜 만들게 됐냐면, 내가 그거는 따로 준비를 안 했구나. 미륵사는 이 무왕이 이제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돼요. 어떻게 무왕이 되냐면 그 황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진평왕한테 갔어. 그랬더니 진평왕이 와, 너 알고 보니 금수저? 이러면서 오, 이렇게 큰 황금을 갖고 오다니.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너가 왕이 되거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백제 무왕이 된 것이고 이제 선화공주는 왕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왕과 왕비가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갔는데 갑자기 그 연못에서 미륵 3존이 연못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고 여기다가 이 터에다가 미륵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륵사를 만들었대요. 그게 이제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그 전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정말 미륵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미륵사지 석탑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미륵사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유명한 석탑이죠. 무너졌어요. 원래 미륵사지 석탑은 9층으로 되게 높았는데 아래만 남아있고 허물어졌고 또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지네 문화재면 이렇게 했겠어? 시멘트를 이렇게 뒤에 칠해놨어. 무너졌다고. 좀 복원을 제대로 해주던가. 이런 문화재 되게 많아요.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굴암에도 석굴암 부분을 시멘으로 막 일본 애들이 막 발라놔가지고 석굴암에 있는 그 본尊불상에 막 이렇게 땀 흘리시고 이슬 맺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복원을 잘 했는데 이렇게 훼손이 돼버렸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를 막 덕지덕지 시멘을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요 그대로 내비둘 것인가 아니면 복원을 할 것인가. 이 미륵사지 석탑이 정말 엄청난 문화재인데 복원을 했는데 난 복원한 게 더 황당해. 복원도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샤방하게 만든 거야. 복원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의 약간 좀 돌이 헐어 보이게 좀 복원을 하지. 이렇게 복원했어 진짜. 가면 이렇게 있어.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세면으로 요즘 만든 것 같죠. 너무 샤방샤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가장 최악의 복원 예로 남았습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외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문화재 하면 뭔가 그런 앤틱, 고전적인 느낌, 막 그런 전통적인 느낌, 옛날 그 돌이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오늘 만들었다고 쳐도 믿을 것 같은 너무 쌤삥한, 너무 샤방샤방하게 만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뭐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점 낡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복원이 좀 그렇다는 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콜로세움을 복원하거나 뭐 피사의 사탐을 복원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정말 되게 앤틱스럽게 옛날스럽게 복원을 잘 하는데 너무 샤방하게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좀 최악의 복원 예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자, 어쨌든 미륵사지는 되게 큰 절터입니다. 미륵사지에 실제로 가면은 미륵사지 석탑 뒤에 보이시고 엄청나게 큰 단간지주가 있어요. 단간지주는 뭐냐면 꼭 무슨 뭐 메칸더 부위 막 이런 그런 로봇의 머리 같고 막 그런데요. 이 단간지주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긴 장대를 꼽아서 그 절을 의미하는 깃발,
그림을 그려 있는 불화가 그려 있는 그런 깃발을 높게 달아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깃발을 보고 아 저기가 미륵사지구나라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단간지주입니다. 뭐 맞아요. 숭례문도 복원이 좀 별로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복원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김에 단간지절 보여드렸고 오히려 그리고 이게 이제 석탑이 있고 목탑이 있었는데 그 목탑은 황룡사 구축 목탑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미륵사지 그 터가. 그래서 미륵사지 터를 실제로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 정말 황룡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미륵사지가 이 익산에 있기 때문에 무왕 때 익산으로 천도하지 않았나라는 익산 천도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절터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고대 우수한 문화재들이 너무 많이 불타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불탔지, 임진왜란 때 불탔지, 막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미륵사가 바로 서동과 관련된, 무왕과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핵체 작업 중에 뭐가 나왔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미륵사지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14일 오후 4시 해체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서 탑의 가장 중심부 센터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유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사리봉안기가 나왔는데요.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 여기 이 이제 사리를 봉안하고 이 미륵사를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여놓은 사리 봉안기 이제 그 금판에다가 써놓은 게 있고 그리고 사리를 보관한 항아리가 나왔는데 이 항아리에서 진짜 실제로 부처님의 사리가 나왔다라는 거. 사리 봉안? 이거 실제로 이건 찍은 거예요. 실제로 찍은 거. 이 사리 봉안기 안에 또 조그만 그릇이 하나 또 있고 그 안에 부처의 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제 사리 봉안기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왕이 만든 건 맞는데 선화공주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미륵사를 창건한 것은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택 적덕의 딸. 그래서 이때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그럼 선화공주는 허구인가? 원래 없는 인물인가?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 삼국유사에도 써 있는데 여기 유물에는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택 적덕도 백제 상자평 아시죠? 백제 그 16등급 막 그 관등이 가장 높은 상자평이면 귀족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지금의 국무총리급. 그래서 가장 권력가의 가문인 사택 적덕의 딸. 그래서 그 왕후의 이름을 사탁왕후라고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부터 혼란이 오는 거죠. 아 그럼 도대체 선화공주는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화공주의 존재를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백제의 왕이 부인이 한 명은 아니거든요. 부인이 여러 명인데 아마 이때 당시는 이 사탁왕후가 힘이 셌기 때문에 권력이 훨씬 셌기 때문에 사탁왕후의 그 권력으로 그 돈으로 이 미륵사를 창건을 하고 이름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선화공주는 아무래도 신라에서 왔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없고 무왕의 사랑을 받았을지언정 외모가 아무리 이뻤을지언정 백제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신라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러브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예 이것으로 인해서 뭐 선화공주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사리봉안기에 대한 연구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 발견된 지가 200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미륵사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좋은 문화재가 있어요. 바로 국남지입니다. 국남지는 이제 무왕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왕이 태어난 탄생과 관련된 연못이에요. 무왕의 어머니가 이 연못에 있는 용과 결혼하여 용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좋게 어떻게 설명해? 용과 몸을 합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용과 눈에 맞아. 아무튼 그래서
무왕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삼국유사에는. 근데 또 요게 또 두 가지로 쓰여 있긴 해요.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또 다르게 써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삼국사기의 무왕은요. 무왕의 이름은 장이니 법왕의 아들이다. 뜻과 기계가 호걸스러웠다. 법왕이 왕위에 오르고 이듬해에 돌아가시자 아들로서 왕위를 이었다라고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삼국사기는 좀 정치적이고 좀 사실적인 얘기가 많다면 일련의 삼국유사는 뭐 단군신화라든지 설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수도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이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하고 아들을 낳았다. 어려서부터 이름은 서동이다. 서동은 제주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늘 말을 캐서 팔아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름을 삼았다. 서동이란 이름 자체가요. 고유명사, 뭐 내 이름은 서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동은 목동, 목동, 초동 그런 식의 의미로 집합명사예요. 이렇게 말을 캐서 살아가는 아이. 말을 캐는 소년이란 뜻이 바로 서동이란 뜻입니다. 그냥 별명처럼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치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부른 것처럼 별명이고요. 무왕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용과 정을 통했다고 보는 그 연못을 나중에 이제 무왕이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연못이기 때문에 이 연못을 인공 연못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게 국남지예요. 국남지 너무 이쁘죠? 가서 보셨어요? 국남지? 국남지는 어떻게 보면은 안압지보다 거의 한 3, 40년 정도 안압지보다도 훨씬 더 앞서간 인공연못으로 정말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와 진짜 아름답다 할 정도로 이게 뭐 조선시대 만든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만든 것도 아니고 삼국시대 때 백제 때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인공연못입니다. 실제로 가면 정말 아름답고요. 이건 좀 멀리서 찍은 부분인데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게 무왕 바로 서동이와 관련된 그 서동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가 연못에 있는 용과 어머니가 이제 과부였는데 만나서 자기가 태어난 그것 때문에 만든 인공 연못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뭐 용과 정말 한 것은 아니겠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외간 남자랑 만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용과 만났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좀 특별한 영웅의 탄생설 뭐 그런 거를 만들 때 견훤도 그렇고 약간 좀 용이라던가 지렁이라던가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용과 이렇게 정을 통했다고도 하지만 지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채팅창에 어떤 마타타님이 첫 경험 전문 BJ니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말한 그 첫 경험 전문 BJ는 아프리카에서 제 방송을 한나님 방송을 역캠으로서 처음으로 봤고 제가 아프리카 방송 깔고서 처음 본 방송이 한나님이에요. 그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첫 경험 전문 BJ로 쓴 거예요. 마타타님. 알면서 꼭 그렇게 물어봐. 첫 경험 전문이면 내가 맨날 성드림만 해? 뭐야. 제가 오늘 약간 선화공주 코스프레로 약간 이렇게 한복 느낌으로 입었더니 무당이냐고. 한복 입으면 무당입니까, 강영사님? 왜 우리나라의 고유 한복을 왜 꼭 그렇게 무당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막 역술인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지. 무당만 한복 입나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복을 이렇게 좀 즐겨 입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마치 한복을 입으면은 오히려 뭐 막 정치적으로도 막 좌파로 보는 이상한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유의 옷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모노를 뭐 특별한 날, 뭐 파티 그런 날에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그로님 저분은 뭐 무당이에요? 왜 저런 옷 입었어요? 그런 게 뭐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무당을 또 무시하니. 저분이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거고. 자, 국남지 얘기 계속 해볼게요. 자, 국남지가 얼마나 이쁘냐면 야경이 또 이렇게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야한 얘기를 더 바라는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서동 얘기를 한 김에 국남지 야경 잠깐 보여드리고 여기서 막 프로포즈 이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서동의 이런 서동요도
서동서라도 충분히 되게 다양하게 매우 야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 서동요를 막 예술과 외설 사이 막 이러면서 서동요 왜 이렇게 문란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자유분방했던 이런 삼국 이런 그 고대인들의 이런 모습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겸사겸사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의 토우 남아있는 토우를 통해서 고대 사람들의 그런 야함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북구북구 제 방송 사상상 제일 야한 문화재일 것 같은데요. 문화재는 문화재이니까 여러분 너무 음란마귀 신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약한 수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토우들은 되게 유명해요. 되게 소박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적인 부분을 정말 담백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약한 거부터 보도록 하죠. 출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런 다산의 상징. 자, 출산하고 있는 토운, 출산적인 여인 토운데요. 진골 정통 대원 신통은 왕과 그 일족의 부인을 공급하는 장치였다. 계통을 잇기 위해서 신라에는 출산을 중요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출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살짝 노골적인, 어떻게 보면 야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고 실제 눈으로 본 그런 생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자가 누워있고 남자가 다리 사이에 본인의 물건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남자분들이 자기 위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냥 만진 걸 수도 있겠고 뭐 뭔가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라 사람들이 이러한 정말 얘네들도 고대 사람들도 이런 짓을 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요런 거 귀여워요. 정말 보시면 여자는 생식기를 짝대기로 쫙 표현을 했고요. 과도하게 큰 남자의 생식기 이때도 크기를 중요시했구나. 여자의 가슴도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좌절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가슴 큰 거 좋아했어. 속상해. 난 옛날에 태어나도 안 됐구나. 뭐 이런 슬픈 마음이. 그래서 여자는 가슴, 남자는 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좀 익살스럽게. 이게 좀 야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귀엽지 않나요? 좀 귀엽고 깜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흑형인가요? 근데 이 신라 사람들은요, 정말 이때 당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성이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외국 사람들과도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인도 공주와 결혼한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김의 허씨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김수로 왕의 왕비가 허왕우라고 해가지고 인도 아유타의 공주예요. 그래서 김의 허씨는 인도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씨 중에서 약간 좀 인도스러운 나 인도스러운 얼굴인데 허씨야. 그러면 그쪽 핏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런 국제 결혼도 개방적으로 했다는 거 광주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이런 데 보여줘도 너무 이렇게 정말 문화적으로 잘 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수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토우도 있어요. 이런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토우. 지금 뽀뽀도 하고 있고 귀엽죠? 이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누워있는 게 여자고 올라와 있는 게 남자인데 남자 저기 뭐 이렇게 아무튼 합체되고 있는 모습을 이게 토우로 그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진짜 유명한 문화재예요. 이거 국보입니다. 국보 195호인데요. 제가 예전에 애들한테 이거는 외우기 쉬워. 여기에 있는 조각들이 되게 19금이거든. 19야 19호 이렇게 해서 195호로 외우라고 하는데 국보 195호의 토우인데요. 중간중간 막 있는 남자들의 그런 성기라던가 그런 게 좀 야하고 여기서 이 문화재를 보고 딱 한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고대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이용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문화재로 보셔야 돼요. 문화재로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요 토우가 이 도자기에 있습니다. 국보예요, 여러분. 이건 외설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화재를 보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귀엽게. 그리고 이런 이거 어디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남자 조각의 그런 각도나 뭐 이런 부분이 대충 만든 듯하지만 매우 정교하고 이런 부분 요게 진짜 이런 도자기에 있다라는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람들이 더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더 개방적이고 정말 사실적이고 익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토우는 이것 말고도 더 야한 게 많은데 그 이상은 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폴리스 안 뜨겠죠? 이 토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나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책상이라던가 이런 그 물잔이나 이런 것들 귀엽게 그냥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냥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토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진열한다든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장난감.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내가 초딩이다라고 생각하고 찰흙으로 막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꼭 여러분들 찰흙으로 만들면 똥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한 장면 만든다던가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뭐 그리고 신라의 토우는 전반적으로 다 이런 거 되게 흔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그리고 다들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평상시 모습은 아닌 모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라의 토우를 보고 이게 막 노골적이다, 야하다, 신라인들 음란했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런 출산 장면이나 남녀의 성풍속 뭐 이런 것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솔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그거 같지 않아? 그 쿠키 틀에다가 요거 하나 딱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토우도 신라 토우도 이렇게 좀 재현해서 다시 만들면 어떨지. 그래서 신라의 토우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야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원반을 던지는 사람도 준비했어요. 서양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 서양 사람들도 제가 일부러 야한 각도에서 찍은 부분을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이런 서양 각도보다 우리 토우가 훨씬 더 용맹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냥 평상시의 모습을 그 조각으로 남은 것 같네요. 그래서 서양의 이런 조각들도 다 그런 벗은 몸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문화재로 예술로 보셔야지. 막 이거 너무 야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토우에 대한 부분도 좀 보여드렸고 아까 다시 서동으로 돌아와서 너무 차이 나잖아. 이거는 좀 정교하게 만든 거고 물론 우리나라도 정교하게 만든 조각은 있어요. 근데 토우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라의 토우는 귀엽고 익살스럽고 소박한 그런 사실적인 표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고대사 뉴스 현장 취재 파일로 돌아와서 서동으로 어떤 식으로 퍼뜨렸는지 뭐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저널 풀 버전은 제가 방송 끝나고 쭉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요.